새벽 6시 경기도 화성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앞에 서 있으면 차가운 3월 바람 속에 뭔가 달라진 공기가 느껴집니다. 평소 같으면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고개를 숙인 채 공장 안으로 빨려 들어갈 시간인데 오늘은 정문 앞에 수십 명이 모여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교섭 요구서가 들려 있고 그 종이 한 장에는 22년의 눈물과 30명이 넘는 노동자의 목숨이 담겨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첫날 하루 만에 하청 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이틀 만에 그 숫자는 453곳으로 불어났습니다. 조합원 수로만 따지면 10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물결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선언했고 경영계는 산업 현장이 마비될 것이라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20년 만에 찾아온 해방의 날이었지만 기업들에게는 예고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법이 무엇이기에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법의 탄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던지는 묵직한 질문을 낭낭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03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오 씨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회사로부터 약 6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급여가 동결된 지 6개월이 넘었고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 사줄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배다로 씨는 유서에 이제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지만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손해배상 폭탄과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해 10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119일간 크레인 위에서 농성했던 노조위원장 김주익 씨도 사측의 손해배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0사흘 뒤 그의 동료 곽재규 씨마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 폭탄의 실체였습니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 개인에게 수십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월급과 재산을 가압류해버리면 노동자는 쌓을 수도 살 수도 없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이 비극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2004년 11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기까지는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2009년 쌍용 자동차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하자 노동자들은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 법원은 파업 참가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소식에 분노한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 7천 원을 넣어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10만 명이 4만 7천 원씩 모으면 47억 원이 된다는 뜻이었고,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전국적인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번져 약 15억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의 이면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더 참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생활고와 손해배상 압박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3천 명을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해고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배우자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뒤따라간 사람 그 긴 목록 앞에서 4만 7천 원짜리 노란 봉투는 단순한 성금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혀 폐기되기를 반복했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는 노조 간부 5억에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0.3평도 안 되는 철제 구조물에 워십 하루간 스스로를 가둔 채 투쟁했던 유치한 씨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형이 바뀐 뒤 2025년 8월 24일 재석 186인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마침내 국회의 벽을 넘었습니다. 법이 통과된 순간 국회 당청석에 앉아있던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 소리 속에는 22년간 세상을 떠난 동료들에 대한 묵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인 사장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것이고, 둘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동안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계약서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름도 불러줄 수 없고 사장이라 부를 수도 없는 그 기막힌 현실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홍길동법이라는 별명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 총생산 10조 원에서 최대 15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업 실곳 중 8곳 이상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고, 주한 외국 기업 36%가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거나 아예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던 법이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역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협력업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원청이 노란봉투법을 피하기 위해 노조가 없는 업체로 일감을 돌리거나 해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면 국내 중소기업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3월 10일 시행 첫날부터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폭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하청 노조 357곳이 일제히 교섭을 요구했고,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 우려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노동자와 고객 상담센터 직원들까지 원청을 향해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치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한편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이틀간 39건에 달하면서 법적 분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승자도 패자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대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쪽에는 22년간 동료의 죽음을 지켜보며 법 한 줄을 바꾸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업의 경영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전쟁터에서 정답은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법이 단순한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경제 체질을 근본부터 흔드는 지각 변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2003년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배다로 씨가 꿈꾸던 세상은 노동자가 사람답게 대우받는 세상이었습니다.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넣어보낸 시민들이 바랐던 것도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일은 이제 법조문 너머에 있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 거대한 실험이 희망으로 끝날지 재앙으로 끝날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 마지막 장을 쓸 사람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